네, 이 시간은 뉴로퓨전의 이윤수 연구원 모시고 함께 미국 시장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시장 진단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미국 어땠나요? 지난주 PC가 있었죠. 근데 뭐 깜짝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그렇죠. CPI가 쇼크가 나와가지고 PC도 잘 나오긴 글렀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잘 나와가지고 시장이 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금리 예상도 뭐 6월에 인하할 거라는 게 바뀌진 않았는데 그래도 확률로 보면은 조금 더 빨리 인하하지 않을까에 약간 힘이 쏠리기는 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이제 이번 주는 고용 지표들이 발표되는 날이죠. 또 금리 코스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파월 발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이 PC 발표 분위기를 이번 주까지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정말 중요한 뭐 기념비적인 시황이 있죠. 비트코인.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니까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9,100만 원, 150만 원까지 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달러 기준으로는 아직 전고점은 돌파 못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돌파를 했고요. 근데 이제 ETF가 이제 출시되고 나서는 계속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 때문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비트코인 주체별로 이제 매수 매도 규모를 나타낸 겁니다. 밑에 이제 빨간색이 그레이스케일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팔고 있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뭐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역할을 했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쪽이 이제 ETF가 승인이 되니까 자기의 이제 뭐 이 엣지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계속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매도 물량 때문에 힘을 못 쓰다가 이제 최근에는 매수 물량이 더 강해졌습니다. 매도 물량도 많이 줄고 그래서 수급은 이렇게 좀 역전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가격 상승에 좀 영향을 줬다. 근데 이제 다들 궁금하신 거는 비트코인 오늘이 제일 싼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또 9천만 원까지 올랐는데 이거 지금 사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 그래서 뭐 이 가격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힘들죠. 뭐 사실 불가능한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 가치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식도 뭐 싸다 비싸다 뭐 살지 말지 평가를 할 때 밸류에이션을 하잖아요. 재무제표를 보고 뭐 PER이라든지 PS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이런 지표들도 보고 그래서 이건 주식이 괜찮은 주식이다, 안 괜찮은 주식이다, 싼 주식이다, 비싼 주식이다 평가를 하는데 코인도 그 가치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치 평가 사실 코인은 뭐 주식은 우리가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한다라는 게 좀 감이 오는데 코인은 가상화폐는 이게 가능한가? 좀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그쵸.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기업은 돈을 벌잖아요. 그쵸. 현금 흐름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금 얼마나 돈을 벌고 앞으로는 얼마나 돈을 벌까? 요거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코인은 돈을 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은 코인은 이 네트워크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망에서 발생된 코인이잖아요.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망에 참여하면 주는 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해 있고 얼마나 활발하게 참여해 있고 그 네트워크가 얼마나 활성화돼 있는지 이거를 보는 게 가장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이제 온체인 데이터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그런 수급에 대한 데이터를. 그래서 오늘은 이 대표적인 온체인 데이터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처음 보시거나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서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데이터는 비트코인 거래소의 이제 순 입출량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래소가 여러 개 있고 외국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다 거래 내역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 지구상에 있는 거래소 다 합쳐가지고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나가나를 나타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거래소에 코인이 많이 들어간다. 거래소에서 나오는 코인보다 거래소로 들어가는 코인이 많다. 그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보통 내가 팔려고 거래소에 코인을 넣겠죠. 그럼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좀 악재의 사인이고 근데 거래소에서 나가는 코인이 더 많다. 이거는 사람들이 코인을 사가지고 자기 지갑으로 옮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코인을 당장 팔기보다는 좀 비율을 상당히 할 것 같다. 이제 보유를 상당히 할 것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가는 코인이 더 많으면은 이걸 호재라고 보는데 최근 보면은 나가는 코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넣고 팔기보다는 좀 보유하고 있으려는 성향이 좀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인 시장에서 고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큰 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코인 시장에서 이제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제 고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코인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입금하는 사람 중에 이 고래 비율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큰 손들이 얼마나 코인을 팔려고 거래소에 돈을 넣고 있는가? 코인을 넣고 있는가를 보는 지표인데 이게 당연히 높으면은 큰 손들이 지금 털려고 한다. 물량이 많이 쏟아지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낮으면은 뭐 큰 손들이 지금 당장 매도를 하려고 하진 않는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큰 손의 비율이 낮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손이 지금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 채굴자 포지션 지수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가 채굴하는 채굴업체들이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는 채굴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팔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이 지난 평균 1년 정도 대비해서 지금은 평균 1년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팔려고 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것도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뭐 당장 팔려고는 하지 않고 있고 뭐 꽤나 상당히 매도세가 강하진 않다. 뭐 이것도 상당히 좋은 사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이제 비트코인 예상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을 매매할 때 이제 레버리지를 얼마나 많이 꼈느냐.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많으면은 당연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하락해도 레버리지를 많이 끼고 있으면은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니까. 근데 지금 레버리지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가격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는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하락해서 갑자기 이 청산이 나고 이럴 확률은 좀 적어 보인다. 크지 않아 보인다. 예전보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의 SOPR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비트코인을 단타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155일 이하로 보유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손해를 봤을까, 손실을 봤을까? 비트코인을 궁금한데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를 추측한 지표인데 이게 1 이상이면은 비트코인 단타 치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손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으니까 뭐 이 사람도 굉장히 장이 좋고 상당히 또 매도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1 이상이라서 지금 단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뭐 수익을 많이 실현을 하고 나서 지금 지표가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분들도 상당히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손실이 나가지고 물량을 다 던지는 그런 사태는 지금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반대로 장기 보유자, 그러면 비트코인을 장투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보고 있나 손해를 보고 있나. 이게 1 이상이면 역시 이제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건데 장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지금 우상향 곡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장투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이거 못 버티겠다고 던지고 이런 소위 말하는 항복 물량이라고 하죠.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은 이제 적어 보인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균 코인 생존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코인을 사서 이제 자기 지갑에 넣으면은 얼마 동안 이 지갑에 오래 있는지. 이 지갑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장기 보유하는 성향이 크다는 그쵸. 거겠죠. 근데 역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이 생존 기간이 크게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천만 원 찍었어? 당장 팔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만큼 많이 있진 않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상당히 가격이 상당히 오른 것 치고는 양호해 보인다. 물론 이제 온체인 데이터대로 가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치평가 주식대로 한다고 해서 꼭 그 가격대로 가진 않잖아요. 그래도 이제 가치평가가 우리가 매매를 하는 기준 시작점은 되기 때문에 가치평가를 항상 하는 건데 그래서 비트코인도 밸류에이션을 해보면은 한 이 정도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 그리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현재 모두 수익 중이신 비율이 훨씬 많고 사실 지금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데이터 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은 조금 더 있는 것 상당히 같습니다. 과열은 아니다. 네. 자, 오늘의 인물 누구일지 궁금한데요. 어떤 인물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유명한 헤지펀드의 대부죠. 이제 레이 달리오의 얘기인데 이 비트코인이 또 핫하고 또 비트코인만큼 핫한 게 또 AI,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또 과연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과열인지 버블인지 우리가 모두들 좋아하는 엔비디아 및 그 M7이라고 하죠. 매그니피선트 7. 이 주식들이 과연 버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레이달리오. 제가 그러면은 연구원님이 레이달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네, 최근에 뭐 M7 너무 많이 올랐다. 특히 엔비디아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이거 버블인가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레이달리오는 버블은 아닌 것 같다. 오, 미국 주식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적정한 가격에 있고 비싸지도 않은 수준이다. 근데 M7은 비싸다. 비싼데 버블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상당히 뭐 희망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기준들이 뭔가요? 네, 판단 기준이 총 6가지인데요. 이제 레이달리오는 이 기준을 아주 옛날부터 이 기준을 통해서 이제 버블을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상대평가를 통해서 이게 비싸나 안 비싸나 평가 가치 지표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주식들이 지속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전제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돈을 잘 버는데 내년에는 매출이 3배 늘어나고 4배 늘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불가능한 가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뭐 이제 이 지나가다가 버스에서 주식 얘기 들리면은 그때 이제 나올 때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많이 유입되면 이제 끝물이란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유입됐나.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시장 심리가 얼마나 많이 과열이 됐나. 다섯 번째는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나. 레버리지를 많이 끼고 있으면은 시장이 조금만 휘청해도 이제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버리지 얼마나 많이 쓰고 있나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가. 뭐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해서 과하게 긍정적이면은 역시 또 하락할 가능성, 버블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6가지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계량화를 합니다. 근데 계량화는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결과값은 보여줬습니다만 계산하는 과정은 비밀에 붙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훑어가면서 과연 뭐 어디가 지금 과열이고 어딘 과열이 아닌지 한번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주식시장 아직은 버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현재 시장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우선 이제 미국 주식, 그러니까 버블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지표를 그 본인 영업 비밀을 통해서 계량화해서 이제 값을 딱 낸 건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의 버블이다, 과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2000년대나 이제 1920년 당시 버블이 상당히 심했을 때는 이 버블 지수가 0점부터 100점까지 있으면은 닷컴 버블 때는 거의 뭐 90점까지 올라갔거든요. 뭐 이제 20년대는 거의 100점 가까이 올라갔고, 지금을 보시면은 상당히 뭐 역사적으로 평균 수준, 평균보다 아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은 지금 버블이라고 볼 수 없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20년대 버블과 90년대 버블을 보시면은 지금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봤고, 근데 이제 M7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비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가치 평가 지표로 봤을 때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로 보는 건데, 그래서 M7 지표들을 뭐 여러 가지 상대 가치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죠. 뭐 PER이라든지 PSR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다 종합해서 본인 나름대로 계량화해서 점수를 냈습니다. Z 점수라고 하는데 이걸 내보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싸다는 거거든요. 낮으면 낮을수록 비싸다는 거고. 보니까 M7 중에서는 구글이랑 페이스북, 메타가 좀 싼 편이고, 오히려 테슬라가 제일 비싸다. 엔비디아가 제일 비쌀 줄 알았는데 테슬라가 제일 비싸다. 그 이유는 좀 추측을 해보면은 엔비디아는 그래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도 실적도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보완되는 성격이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실적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따라가지고 엔비디아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가 상당히 비싸게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레이달리오의 상대 가치 평가 점수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알파벳, 메타, 아마존은 오히려 지금 저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는 지금 상대적으로 비싸다라고 느끼고 있는 건데요. 시장이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너무 낙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속 불가능한 조건을 가정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실적이 너무 잘 나오지만 시장이 앞으로 더 잘 나오고 성장률도 더 커지고 이렇게 점점 뭐 이제 해피엔딩만 있을 거야라고 가정하고 있느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P가 상당히 높긴 하죠. M7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의 뭐 M7 중에 대장주는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과거 지금 기술주의 버블이었던 닷컴 2000년대 닷컴 버블 시대의 대장주랑 엔비디아랑 한번 비교해 보자. 그 당시에 대장주 이제 시스코라고 이제 공유기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 왼쪽이 엔비디아와 시스코의 이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이 파란색이 엔비디아고 빨간색이 시스코인데, 이거 엔비디아가 시스코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거 시스코처럼 되면은 상당히 불안한 그림이 나오는데, 시스코는 지금 2000년에 고점을 찍어가지고 지금까지 그 전고점을 회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나 싶은데, 이게 또 P를 보면은 시스코는 이 가격은 엄청 오르지만 실적이 그만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24개월 동안 얘네가 돈 얼마나 벌까라고 실적 추정치를 통해서 본 P를 보면은 시스코는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보다 주가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가는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근데 엔비디아는 오히려 P가 그렇게 시스코처럼 올라가진 않고 있죠. 왜냐면은 엔비디아 주가 쏘는 대신 실적도 쏘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주가는 올라가도 이제 과거 닷컴 버블은 실적이 안 따라왔었는데, 지금은 이 엔비디아 보니까 실적이 따라가네. 그래서 비싸긴 하지만 버블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버블은 아직까지는 아니고 좀 시간이 남아있다. 내 친구가 사면 이제 내려갈 때다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투자자들은 이쯤에서 얼마나 유입이 됐을까요? 네, 새로운 투자 같은 경우는 뭐 레이달리오는 상당히 많이 안 들어온 것 같다. 얘기를 아직까지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레이달리오가 추측한 이제 주식 투자자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유추한 이제 데이터인데, 보시면은 2020년 장이 한창 좋을 때, 2021년 이때 거의 막 고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뭐 개인 투자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 친구는 안 들어왔다라고 레이달리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까지 유입되는 수는 많지는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장이 사실 과열될 때는 IPO들이 많이 상장을 하는데 지금을 보면 상장하는 기업들이 그닥 많지는 않거든요. 시장 심리는 어떤가요? 네, 그래서 시장 심리를 우리가 IPO, 그러니까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버블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뭐 21년, 20년, 21년 생각해보시면 스펙이라고 뭐 이런 상장만을 위한 회사가 생겼을 정도로 그게 상당히 인기였을 정도로 과열이었는데, 지금은 싹 죽었습니다. IPO가. 그래서 레이달리온 이걸 보고 시장 심리가 상당히 과열은 아니다. 이 버블의 전형적인 사인이 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시장 심리는 뜨겁지 않다. 오히려 미지근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AI에 대한 열기는 좀 과하게 뜨거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 실적 발표를 하는 S&P 500 기업 중에서 몇 퍼센트의 기업이 AI를 언급을 했나를 나타낸 건데, 이 전체 기업 중에서 36%가 AI를 얘기를 했습니다. AI를 대부분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다들 AI에 미쳐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과열인 것 같다라고 보긴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이 옵션 거래량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옵션이 또 레버리지 상당히 많이 끼고 미래 가격에 베팅하는 이제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옵션 거래량을 볼 수가 있는데, 옵션 거래량을 봐도 뭐 상당히 그렇게 뭐 과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콜옵션 매수량이 거래량이 상당히 많지가 않다라고 봐서 전체적으로 시장 심리는 뜨겁지 않다. 괜찮은 편이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얼마나 쓰고 있나요? 네,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봤는데, 이 그래프에서 이제 왼쪽은 이 닷컴 버블 당시 레버리지 비율이고, 오른쪽은 이제 현재인데 지금 뭐 계속해서 레버리지 비율이 줄고 있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상당히 양호하다. 레버리지 지금 너무 많이 껴가지고 시장이 휘청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미래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미래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인 상태인가요?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해 얼마나 낙관하냐를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자본 지출을 하잖아요. 설비 투자라고 공장을 짓고 사람을 뽑고 이런 걸 하는데, 그건 이제 미래에 이 장사가 더 잘 될 거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그럼 기업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볼까? 설비 투자를 얼마나 할까? 자본 지출 얼마나 할까? 보니까 이거 매출 대비 본 겁니다. 보니까 뭐 지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과열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매출 대비해서
자본 지출, 그러니까 설비 투자하는 게 상당히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과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진 않다. 뭐 적당히 보고 있는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현금으로 하는 이제 M&A 인수합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합병은 결국에 이제 미래의 이 시장이나 이게 더 잘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업을 우리가 인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업 인수 건수도 상당히 과열은 아닙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이런 것들을 봐서 판단을 했을 때 지금 뭐 시장이 미래에 대해서 과하게 낙관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레이달리오님, 이제 가면을 벗고 나오셔서 연구원님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연구원님께서는 레이달리오에 대한 생각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오늘 이제 버블은 아니라고 했죠, 레이달리오가. 저도 뭐 빙이 아닌 빙의를 해서 그런 답변하는 거 아니고 저도 네. 버블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어. 봅니다. 실적이 따라가는 게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가 돈을 엄청 잘 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버블이 아니려면은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돈을 잘 벌까? 엔비디아 GPU를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GPU를 누구한테 파냐?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팔지 않겠습니까? LLM을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근데 이 생성형 AI 하는 회사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기업들은 이게 경제적 혜자가 생겼습니다. 이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빅테크 정도의 돈이 있으면은 감히 엄두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이 챗GPT 같은 이 제미나이 같은 모델을 만드는 기업들은 이제 한정이 된 것 같고 그러면은 이 그 모델들을 통해서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챗GPT 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좀 이렇게 좀 만져서 새로운 AI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게 이제 이 앞으로 불꽃처럼 펴나가야 될 텐데 이게 이 시장이 커지냐 안 커지냐가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돈을 벌 수 있냐 없냐에 달렸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커지냐 안 커지냐는 이 가격 결정력에 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이런 기술 혁명이 일어났을 때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이 살아났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AI 혁명이 일어나서 진짜 사람들이 다 뭐 기계로 대체되고 그러면은 이제 생산 비용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낮아진 생산 비용에 비해서 내가 파는 거는 비싸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너도 나도 다 생산 비용 낮아져서 파는 비용도 싸지면은 마진이 적어져가지고 이 마지막 단의 끝단에 있는 이 AI 생태계 끝단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못 벌면은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칩을 못 팔겠죠. 그래서 과연 이 마지막 끝단에 있는 기업들이 가격 결정력이 있느냐? 너도 나도 AI 써가지고 물건값 싸지고 마진 안 나와서 장사 접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엔비디아가 우리 예상만큼 팔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주의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버블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격 결정력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뉴로퓨전의 이윤수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